그제 광주에 이어 오늘 충남 아산을 찾아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AR 글라스 체험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1983년 도쿄 선언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 도약을 선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옮겨오는 기업이 어디 있겠냐며 그런 의구심 자체가 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3주 만에 발표된 NBS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올라 58%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해주신 대통령 DI 캠퍼스는 삼성의 꿈이 이곳 충청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흔들리는 승부의 시간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님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다.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우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네, 오늘의 정치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 그제 호남에 이어 오늘은 충남으로 갔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결단을 보니 고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진짜 한 단계 도약하는 게 이병철 전 회장의 도쿄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때 세계 언론들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망상,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경쟁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삼성이 반도체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5가지라는 이제 상세 분석 보고서까지 만들 정도로 정말 부정적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이재용 회장의 발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발언에 대응한 것처럼 첨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견지명이자 결단이다. 이런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구태 얘기도 했잖아요. 구태 얘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는 국가 주도의 성장을 추구했죠. 예. 하지만 지금은 국가는 인프라라든지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기업에다가 압력을 가한다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또 나중에 사법적인 처벌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하면서 선안권 투자 발표를 하면서 4,755조 원이라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낯선 숫자죠. 네, 아주 낯선 숫자를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승부의 시간이고 이 결단은 빨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내가 이재용 회장을 압박을 가했다라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구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그 대통령이 회장들에게 90도 인사를 한 거 두고 이건 허리 숙이기가 아니라 허리 꺾기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님 발언 중에 그래도 한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자신의 가치와 이상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기업인들이 1조,
어떤 기업인들이 그 대통령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구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구태라고 하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부성찬 의원님 말씀 굉장히 그 존중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가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기고, 그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약간 또 이제 보합세가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정도의 지지율로 좀 추락할 거라 예상을 못했어요. 아마 아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하고 이게 계획이 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의심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재용 회장의 이런 어떤 야심찬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계획과 생각만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기업의 자주성과 자율성 또 그런 의지가 있었겠지만 또 대통령의 또 그런 의지나 또는 이상도 포함이 안 될 수 없다는 것은 예.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압박이 간접적으로는 있었을 수도 있다. 그 간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센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접적인 압박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이재명 대통령,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깜짝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시국에 골프는 같이 쳐서 뭐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3선 신성범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아서 거절하면서도 공소 취소 반대 의견 등 야당의 쓴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되게 의심스러운 게 왜요?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기승전 트럼프가 골프 치자 그랬다 이걸로 지금 가져가는데요. 트럼프의 회동 제안 이전에 예. 이미 대통령께서 골프를 쳤다 예.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뭐 그건 물 타려고 우리 아. 여당 중진들한테도 골프 치자고 한 건지 전 예.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전에 예. 우리 정권 때 예. 골프 친 거 갖고 엄청 못 살게 아, 굴었잖아요. 야당이라는 거는 예. 자기들 하고 싶은 거에 액세서리 역할 하라 이거 아니냐.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실 일도 많을 예. 거고 우리 이야기 조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사위원장도 다 뺏어가고 야당 들러리만 세우면서 골프만 같이 치자고 하면 뭐하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치고 싶어하는 건 팩트인 건가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지만 신성범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쓴소리도 좀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자. 그래서 이제 간접적 소통보다는 실제적으로 국정 운영의 동반자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그리고 상당히 획기적이죠. 중진 의원들하고 운동을 하든 뭐가 되든 만나서 쓴소리를 듣겠다. 그동안은 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지도부와의 만남들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만난다는 거, 중진 의원들하고 한번 보겠다라는 거는 새로운 시도거든요.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현직 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골프를 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던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 자체가 골프에 대한 이제 부정적 문화가 상당히 그렇죠. 많잖아요. 대중화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골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지만 골프는 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골프 회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골프라는 걸 상상도 못 해봤던 거예요. 본인은 상상도 못 해봤고 나경원 의원께서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트럼프가 이제 요청할 때는 골프 회동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번에 G7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골프 회동을 하자라는 제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골프에 대한 부정적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뭐 4-5시간 자유롭게 운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볼 수 있고 또 야당 중진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탐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했던 게 외연 확장이잖아요.
중도 실용주의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검토를 해서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정성국 의원님께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같이 치자라고 제안하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는 골프를 잘 칠 줄 모르기 때문에 예, 뭐 우리 신성범 의원님도 골프를 칠 줄 몰라서 거절했다, 이래 뭐 사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초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성찬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골프라는 게 집착하거나 좀 주제를 맞추기보다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겠다는 데 초점을 좀 보면 어떻겠나 한 싶습니다. 5시간 라운딩 할 수 있는 예. 거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 되시고 나서 우리 뭐 당대표도 초청하거나 이래가지고 식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뭐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영 대표 손도 이렇게 맞잡혀주고.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통령께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그걸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대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야당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요청해서 좀 변화를 깨주신다거나 또는 좀 중립적 위치에서 국정을 통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반짝 회동에 많이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골프로서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면 많아. 가서 골프 치고 기분 좋은 소리 듣고 밥 한 끼 먹고 하면서 대통령하고 뭐 소통했다는 건 뉴스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에 대통령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그럼 이것도 결국은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미지를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 가서 해본들 어떤 답이 있냐. 그럼 대통령께서 이런 골프 회동을 제안하고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지금 꽉 막혀 있는 전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저도 그 당시 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골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설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위치만 바뀌면요. 쳤다 안 쳤다. 그죠. 위치만 바뀌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골프 쳤다 민주당이 비판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다면 우리 이런 문화는 좀 서로가 골프라는 자체를 가지고 서로를 자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서로를 위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골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좀 긍정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골프 회동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에 이어서 야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고교 야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 학생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협회가 6개월간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응원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배제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을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배제고 야구팀을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지나친 조치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그 역사를 경기장의 응원 구호로 희화했고 상대 지역과 학교를 조롱하는 말로 소비했다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입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징계는 명백히 과도하고 폭력적입니다.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을 앞둔 학생 선수 전원에게 사실상 야구 인생을 끝장내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송인 최욱 씨가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도 사과 한번 하고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배제고 앞은 배제고 일베 선수 프로 지명 금지 등의 근조 화환과 얘들아 기죽지마,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을 거부한다 등이 적힌 응원 화환이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응원고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 물론 잘못은 했지만 이게 학생 대학 진출이나 이 프로로 진출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이 6개월 출전 정지는 너무 과했다는 게 야당의 의견이거든요. 정말 이제 어린 학생들이 6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가지면 정말 앞으로의 꿈이 무너지는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징계가 과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정위원회 규정에 명확히 이제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조항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도자들이 교육도 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이 발언 자체가 그냥 우발적으로 나왔냐, 고의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에서 선처를 바란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또 무너뜨리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일탈이 아니거든요. 조직적인 행위로 고의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고 있는 팀에, 그리고 대상도 하필이면 5.18 5.18 장소에 있는 광주 제1고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들이 완전히 스포츠맨십을 버리는 행위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땠습니까? 일본 헤이트 스피치가 나올 때가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엄청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국에 대한 혐오 발언이 막 도가 지나칠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가 이 헤이트 스피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라는 게 일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10년 전입니다만은 그때는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다만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 조항을 넣어서 그게 이제 지금 한일 관계가 또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5.18과 관련돼서 이미 스타벅스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한 광주라는 한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까요? 그런 생각들을 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징계다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선처라든지 그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 감아줄 수도 있지만 이미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6개월 이제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타벅스도 영업정지 안 당했는데 이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대팀을 조롱하는 응원가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도 문제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죠. 저는 지금 교육자 출신의 의원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데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구호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은 저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잖아요. 아무리 고등학생이지만 학생입니다. 학생이고 이 학생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경기에 임했던 학생들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한꺼번에 목소리를 낸 것도 아니죠. 그죠? 일정 부분의 숫자의 학생들로 인해서 이 야구부 전체가 전국대회 출전을 할 수 없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된다면 이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죠? 나가서 운동하고 있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지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징계 대상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징계 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내가 6개월 동안 전국대회 나가지 못해서 선수로서의 그 6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고등학교 시절의 그 운동의 어떤 발전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보다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시기지 않습니까?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럼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억울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지금 이 징계 처분이 바로 나왔죠. 과연 어떤 징계를 내리고 어떤 처분을 했을 때가 합리적인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또는 약간의 어떤 의사소통도 없이 적극적인 그런 발표를 해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여론몰이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잘못은 지적하고 인정하고 또 다른 대책을 세우되 과연 이런 처분이 내렸을 때 미칠 영향과 학생들에게 주어질 방향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학생의 실수로 전체 야구팀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자체도 너무 과하다. 예,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징계 처분은 과하고 예.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범위가 있대. 이런 정도의 중징계로 그 학생의 미래를 박탈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워낙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향후에도 협조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남은 상임위원장 7곳의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2시간 동안의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대해서 향후에도 협조가 불가하다고 밝혔고요. 이럼으로써 남은 상임위원장 7곳에 대한 협상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거의 3시 가까이 의총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방송 출연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이야기들은 다 듣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견이 좀 나뉘긴 했습니다. 나뉘지만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그래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 없는 쪽으로 갈 것인지 오늘 제가 알기로 결론이 나지는 않은 걸 제가 있을 때까지는 결론 나지 예. 않았는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양쪽이 다 의견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의견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온 결론을 보니까 제가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벌써 민주당이 벌써 이제 11석을 가져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금 별로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이 뜻을,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께 많이 알리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법사위를 요구했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을 가지고 계속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결론이 나왔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골프를 쳐서라도 야당과 좀 소통을 하려는 것 같은데 여야 협상은 이렇게 원구성부터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표용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에 나선 가운데 봉쇄 시위 27일 만에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40분 동안 현장 검증을 하면서 특위는 투표용지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개표소에는 투표용지 247만 장 정도가 보관돼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참가자들도 집결하면서 진입이 쉽지 않았지만 경찰의 통제하에 여야 의원들이 들어갔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봉쇄 시위 27일 만입니다. 특히 지난번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던 이른바 올다르크 여성과 자유화혁신 황교안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재선거와 부정선거 그리고 윤어게인 등 구호가 섞인 가운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고 서로를 밀치고 깃발을 부러뜨리면서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고 일부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42%,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무려 77%에 달했습니다. 네. 국조특위가 봉쇄 시 27일 만에 처음으로 잠실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막혀 있었는데 오늘은 뚫렸네요. 네. 앞으로는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국조특위도 이제 국조특위 위원장을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이 하고 계시고 여야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이게 실질적으로 뭐 오래 사태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도 여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42% 정도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전국을 어떻게 또 움직여갈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선관위라는 게 뭐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다 알거든요. 선관위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관위의 어떤 좋은 말로는 독립적 헌법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인들도 제어를 할 수 없고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공룡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42% 정도가 또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다만 이번 국조특위 근 한 달 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조금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투표지 247만 장이 안에 그대로 있었다. 이걸 오늘 확인을 한 건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 투표용지 보관된 곳이 샤워장이었고 CCTV가 없다 이런 걸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좀 충격적인 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77%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선거를 다녀보면요. 그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저도 제 선거는 아니지만 제가 후보들을 많이 지원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라도 지금 하시라고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이게 느낌이 내가 뭐 본투표 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거부감을 느끼세요. 제법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번에 이 선관위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전투표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돼야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여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선거 부실 사태나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개선하지 않으면 획기적인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는 선거 불복이라든지 또는 이런 국민 분열적 상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거 여와야의 함께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인 문제, 헌법의 가치에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국정감사 이런 부분으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특검이 수용되어서 같이 특검을 구성하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선관위 헌법적 지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지 않고서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정쟁할 때가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선관위의 부분에 우리가 여야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서로가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개혁의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드디어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선관위 개혁의 물꼬도 트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장동혁 대표가 다시 꺼낸 징계가 뇌관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쏘아올린 징계 카드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종호 의원이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네, 과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지도부로 함께 일했던 사진을 올리며 이젠 삭제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희미한 기억, 널 지워야 하나라는 배경음악 가사가 장동혁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죠. 과거의 모습 이랬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진 가슴을 저희 팀 한동훈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변화 팀 한동훈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팀 한동훈 파이팅! 징계 정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징계 정치가 시작된 거라는 것은 권력이 보통 망할 때 그런 징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징계가 아니라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원내 진입하게 해주신 가장 큰 원동력은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 나이가 가장 젊은 순서의 3명의 의원을 뽑았다라는 것 자체가 강약약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2024년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사이가 좋았던 팀 한동훈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훈 의원과 단톡방에도 같이 있기 싫은 사이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 두 분이서 이렇게 멀어진 계기는 아무래도 윤석열 계엄 시기 전국인 것 같아요. 그 계엄 전국에서 상당히 친한계에서는 이제 계엄 이게 해제 결의안에 이제 참여를 하고 하면서 상당히 멀어지는 관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골이 깊어요. 어떤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난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을 보고 있으면 약간 장동혁 대표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 스텝에 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오늘 것도 보면 나랑 싸워보고 싶어서. 이런 표현들이 이게 본인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감정적인 언어거든요. 감정적인 언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니,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패배한 겁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실제 상징적인 곳에서는 다 이겼거든요. 보궐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이 선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느냐. 그럼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정청래 대표가 또 있잖아요.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는 과연 선거에서 승리한 겁니까? 왜 연임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퇴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을까요?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이례적인 결과를 국민들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퇴를 주장하는 쪽이나 그다음에 사퇴는 할 수 없다라는 쪽에서 동시에 이 선거 결과가 명분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명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합리적인 어떤 뭐 비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상대가 감정적으로 비난을 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오묘하다라는 표현밖에는 쓸 게 없더라고요. 예, 진중호 의원이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징계는 훈장이다. 징계를 받으면 스타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정성욱 의원님 징계 대상에 포함되셨습니까? 우리 친한계는 다 들어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안과 미래까지 다 들어있으니 수십 명이라 보면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아까 그 진종호 의원 장면 보니까 저 당시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지금 대표가 저희 당협 사무실에 와서 우리 부산 친구갑 당원들에게 인사드리면서 환호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팀 한동훈이었죠. 참 마음이 그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치가 무엇인지 참 돌아보게 됩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는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첫째는 명분이 없습니다. 본인의 사퇴 요구가 거론되는 시기에 본인의 사퇴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뭐 징계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젊은 의원 3명을 거명하면서 사퇴 요구를 했다는 이유가 제일 크거든요. 사퇴 요구할 수 있죠. 그 민주당은 왜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하는데 징계한다는 소리 진짜도 안 나옵니까?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원회가 신뢰와 권위를 잃었습니다. 지도부나 그 징계를 집행하는 기관이 권위와 신뢰를 가질 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좀 긴장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징계를 할 때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다 어찌 보면 제동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건이 아니라 2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야심차게 했던 징계 부분이 그렇게 무력화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정치를 꺼내니까 이게 신뢰와 권위를 잃은 그런 징계 기구에서 하는 징계가 과연 우리 의원들에게 무슨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론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여론,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이나 우리 어떤 뭐 방송 기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들어봐도 이것만큼은 선을 넘은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본인에게 불편을 주고 본인에게 쓰라리 말을 주고 쓴소리를 주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아우려는 그 통할의 정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리더십인데,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공언하는 그 리더,
그 리더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은 서로가 양당을 떠나서 아마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왜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 예. 권력이 망할 때 징계를 한다는 진정호 의원의 말도 있었는데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